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올해 시장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많이 궁금한데요. NH투자증권 김영환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그냥 올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예. 정말 다사다난했다, 변동성이 컸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산타랠리에 대한 희망적 관점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이거 산타랠리라고까지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게 한 1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조금씩 이제 눈높이를 낮춰가고 있는 중이라는 예.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었던 부분을 완화를 해가면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같이 커지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부정적인 악재 같은 것도 존재를 하는데 네. 분명히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중인 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들 특히 요즘 장단기 금리차 확대 때문에 그 역전이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료보다는 조금 더 연말 연초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은 조금 더 연준의 긴축 전망이 후퇴하거나 중국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달 들어서는 산타랠리 기대가 초부터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은 미국의 고용 지표나 서비스업 지수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을 지속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11월 소비자 물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이거 봐야 되겠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지금 이미 분명해지고 있는 거는 물가가 피크아웃 한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물가 전망치를 보면은 헤드라인 지표 기준으로 7.3% 정도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6.0% 정도 네. 올라갈 거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11월 물가 지표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원유를 보면요. 유가가 11월 이후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여기서 도로 다시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특히 또 내년 초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거비가 꺾일 거라고들 많이 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연준의 긴축 전망이 조금씩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좀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고용 같은 부분이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부분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용을 좀 변동성은 크지만은 좀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 예. 이런 기준을 보면 사실은 또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조금 더 방점은 물가에 찍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용이 핫하다 그러지만은 그 핫한 뜨거운 정도가 많이 과거보다는 좀 식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물연대 운송 거부도 있지만은 사실 무역 수지 적자는 벌써 한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또 수출까지 아예 2달째 많이 났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게 이게 아주 두드러진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수출이 감소한 거는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물동이 돌지 않고 예. 소비도 아무래도 잘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반도체 같은 것들이 특히 안 좋죠. 그런 상황이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나았던 거는 미국 쪽 수출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쪽 수출은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를 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 보면은 이제 미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풀리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 네.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가 꺾이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본격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될 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교적 양호했던 미국 쪽 수출이 안 좋아질 여지들이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지만은 이 부분이 한국이나 미국처럼 보복 소비가 확 터져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양쪽의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당분간은 수출의 부진은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되는 국면에서 다행이긴 한데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지금 또 내려올 때도 너무 빠르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달러 환율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게 원화가 너무 약해지는 부분인 건 맞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진정이 되면서 1,400원 중반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좀 1,300원대 초반 정도로 안착을 하는 거는 일단 금융시장 안정성이라는 측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수출이 어두울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 경쟁력까지 더 나빠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심해지면은 아무래도 그런 금융 안정성의 불안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예.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간에는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외국인 순매수를 유입한 요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글로벌 자금이 이탈한다는 걱정이 좀 누그러진 부분도 있고는 맞는데 수출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건 이중고를 만드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외국인 수급이 또 들어오는 게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기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제 환율 레벨은 그렇게 한국 경제나 주식시장에는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증시보다도 실물 경제 사이드,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 사이드에서는 뭐 오늘 아침에 나온 것, 기사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가 비상 경영을 선언할 정도로 뭔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잠시 외국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기사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주 들어서 나흘 연속 뭐 지금 약 1조 원을 순매도 했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돌아온 겁니까? 돌아 나가는 겁니까? 이게 장기와 단기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통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트레이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1,400원 중반 정도일 때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매력은 분명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5달에 걸쳐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사다 팔았다 하긴 했지만은 꽤 많은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300원 초반까지 안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 외국인들은 환차익은 누릴 만큼 누린 것 같아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환율을 노리고 다시 계속 들어오려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그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환율을 놓고 들어오는 트레이딩은 점점 좀 후퇴하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구간은 좀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는 거는 이거 환율 트레이딩은 단기적인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나빠질 때 한국에서 빠져나가다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더 뚜렷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는 아무래도 대외 의존도가 높고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 경제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때 한국 주식이 좋아지는 폭이 더 크거든요. 이런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갈 때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질 때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또 구조적으로 쭉 늘리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은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아직은 경기가 침체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이 침체의 바닥을 받고 좋아진다는 기대를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니까요. 네. 우리가 뭐 외국인으로 통칭하지만 사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기관들처럼 성격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기 투자하는 데도 있고 단기 트레이딩하는 데도 있고 그걸 어떻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할 때 그동안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반도체를 많이 샀는데 이번에 매도 국면에서는 거꾸로 또 이런 반도체주를 열심히 팔고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 주식을 환차익 관점에서 살 때 반도체를 중심으로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익을 이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는 결국 다시 샀던 반도체를 파는 수밖에 네. 없죠.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매크로적인 얘기고 좀 산업단의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런 걱정들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런 업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배경 자체가 결국은 반도체 수요 그러니까 앞에서 탑라인이라고 하면은 휴대폰이나 뭐 PC나 뭐 서버나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들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 때문인데 지금 뭐 설비 투자를 줄인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수급을 간당간당 맞춰 놓는다고 했더니 여기서 수요가 한 번 더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반도체를 밝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여기에 발맞춰서 디램 수요가 좋아지고 할 때 결국 업턴이 될 거고요. 외국인들은 그때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항상 보면 외국인들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반도체 매도 물량을 거의 개인들이 받아냈는데 예. 뭐 저가 매수 전략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가 매수 전략이라고 봐야죠. 외국인들이랑 개인들이 어떻게 매매 패턴이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단기 성과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 평가가 연간 단위로는 이루어지니까요. 네. 그러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식이 아니면은 업황을 예민하게 체크해서 아닌 거는 비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외국인들의 전략이에요. 근데 반면에 개인들의 전략은 개인들은 성과 평가를 스스로 자기 포트폴리오를 하는 네. 거니까 아주 짧게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이클이 지날 때까지 쭉 들고 가는 게 가능하죠. 이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한 2년 정도의 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은 업황이 좋아질 뒤가 투자 타이밍이 됩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업황이 나쁠 때 사서 좋아진 뒤까지 한 2년, 3년 정도를 투자 시기로 보고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안 사는데 한국 개인들은 사는 게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들은 업황이 안 좋을 때 싼 가격에 미리 들어가서 좋아질 때까지 시간을 길게 두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개인들의 경우에 단기적인 업황이 안 좋아지고 여기 따라서 주가가 흔들리는 그 변동성을 못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를 사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좀 길게 보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봄이 돼서 꽃이 피면 이제 사서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파는 이런 형태라면 개인들은 겨울에 사서 봄이 올 때 판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매도 와중에도 담는 섹터가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 정책과 연관지어서 투자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미국의 정책도 그런 친환경 관련되는 분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거에는 2차 전지 부분도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 주식의 대표 주자가 반도체인 거는 누구나 부정하지 않겠지만은 네. 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게 이제는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예. 시장 비중이 커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반도체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주식 시장에서 2차 전지 주식들의 시가총액 비중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2차 전지는 사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비중을 적어도 뭐 시가총액 비중 정도까지는 맞춰놔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거는 반도체보다는 구조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도 분명히 장기 성장성이라는 게 확보돼 있는 분야니까 뭐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시장 마무리 단계인데 뭐 그래도 연말까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할인율 부담 완화랑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앞서서 연준의 긴축 전망이 완화되는 거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조금 먼저 떨어질 거다 이런 네. 기대감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할인율 부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조정폭을 겪었던 성장주들 대표적으로 뭐 헬스케어나 인터넷 같은 경우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주식들이 먼저 그 할인율 부담을 덜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인데요. 미국에서는 IRA 법안이 통과된 게 올해 8월이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세부 시행령들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2월 정도쯤 되면은 이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네. 거기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수혜가 되는 분이야.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임기 2년 차를 맞이해서 연초가 됐으면은 분명히 산업적인 전반적인 정책들을 펴낼 겁니다. 이와 관련되는 분야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모멘텀을 의지한 그런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내년 장을 겨냥해서 12월 남은 기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주식시장은 우상향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상승폭은 또 분명히 제한적일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1월 말 정도가 춘절이 있으니까 예. 그 전까지는 풀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그런 긴축 전망이 완화되는 구간은 아마도 내년 1월, 2월, 3월 FOMC 이 정도까지는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연말에 호재들은 분명히 남아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경기에 대한 걱정은 있고 그것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좋지는 않을 예.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좀 제한된 상황 하에서의 업사이드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싸져 있는 것들 중에서 할인율 부담이 떨어지는 것들, 정책 모멘텀이 있는 것들 이런 걸로 선별해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지금은 주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가 약간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짧게 방망이를 잡고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환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